우리가 세계 최초로 해보겠다. 각하 미국도 못한 일입니다. 소련도 포기한 일인데요. 충격의 훅. 47년 전 1977년 청와대 경제수석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각하가 말씀하셨을 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해보겠다. 모든 참모가 펄쩍 뛰었습니다. 각하, 미국도 못한 일입니다. 소련도 포기한 일인데요. 하지만 오늘 4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197개국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중국이 120억 달러를 들고 와도, 미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해도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47년 전 모두가 비웃던 그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 1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위 새마을운동, 전 세계가 배우는 기적, 과거의 절망, 불가능한 꿈. 저는 1971년 당시 내무부 지방국장이었습니다. 각하가 부르셨을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임자 34,000개, 마을을 바꿔보겠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초가집이 80%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은 겨우 22%였습니다. 상수도 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농업국가다. 공업화는 꿈도 꾸지 마라. 소련 프라우다 신문도 조롱했습니다. 쌀도 자급 못하는 나라가 무슨 근대화냐.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차관이 말했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차라리 공장을 짓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각하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고독한 결단. 내가 직접 나서겠다. 1971년 4월 22일 각하가 경상북도 신라면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진흙탕길을 걸어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저를 부르셨습니다. 임자, 시멘트와 철근을 주겠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집을 고치게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농민들이 어떻게 건설을 합니까? 기술도 모르는데요. 각하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면 된다. 우리 민족이 못할 일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시멘트를 잘못 섞어서 집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지붕을 잘못 올려서 비가 새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한국의 우스꽝스러운 실험. 그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침묵의 10년. 아무도 관심 없었던 시간. 1973년부터 1983년까지 10년간 아무도 새마을 운동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외면했습니다. 학자들도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34,000개 마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99%가 사라졌습니다. 전기 공급률은 98%로 올라갔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87%가 됐습니다. 농가 소득은 10배 증가했습니다. 1975년 우리나라가 쌀 자급자족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새마을 운동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적의 등장. 유엔과 세계은행의 무시. 1984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 모델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건 서구식 모델이었습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줘야 합니다. 농민들은 수혜자일 뿐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다릅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UNDP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외국, 정부 지원 없이는 무너집니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7년 세계은행 부총재가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의 농촌개발은 특수 사례다. 다른 나라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니까 가능했다. 인종이 단일해서 가능했다. 문화가 특수해서 가능했다. 즉, 새마을운동은 일반화할 수 없는 특수 사례라는 거였습니다. 47년 후의 배반전. 세계가 한국을 찾아오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76개국이 새마을운동을 도입했습니다.
아프리카 26개국, 아시아 22개국, 남미 18개국, 심지어 유럽 10개국까지 2019년 르완다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2021년 에티오피아가 새마을 운동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캄보디아 총리가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 희망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유엔의 변화였습니다. 2020년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 달성의 핵심 모델이다. 당시 저를 무시했던 UNDP 국장, 그는 2023년 한국을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7년 전 각하께서 꿈꾸셨던 일이 마침내 전 세계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2위, 한강의 기적. IMF도 인정한 기적. 과거의 절망. 세계 최빈국의 서름. 저는 1962년 당시 경제기획원 조사역이었습니다. 그해 5월 16일 각하가 경제기획원을 급히 소집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87달러입니다. 각하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했습니다. 필리핀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각하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농업에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 공업화는 무리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나라. 1965년 일본과 수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뒤만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IMF의 평가였습니다. 1966년 IMF 아시아 국장이 서울에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공업화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1인당 소득 200달러도 불가능할 것이다. 고독한 결단, 우리 손으로 해보자. 1962년 1월 1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경제성장률 연 7.1%, 1인당 소득 5년간 2배 증가. 모든 전문가가 반대했습니다. 미국 경제고문단이 경고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다. 실패하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망한다. 세계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는 자본도 기술도 없다. 시장도 작고 인력도 부족하다. 하지만 각하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 목숨을 걸고 해보자. 1964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모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돈이 없습니다. 예산의 3배가 넘는 공사입니다. 각하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빌리면 된다. 길은 10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것이다. 침묵의 20년, 조용한 혁명의 시간. 1967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 우리는 묵묵히 달렸습니다. 포항제철이 1973년 완공됐습니다. 현대조선소가 1974년 문을 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1975년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1979년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경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심지어 1980년 광주 사태 때는 더 혹독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정치 후진국이다. 경제 발전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87달러였던 1인당 소득, 1987년에는 3,110달러가 됐습니다. 35배 증가한 것입니다. GDP는 30억 달러에서 1,42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47배 증가했습니다. 거대한 적의 등장. IMF의 공격. 1997년 11월 21일 제 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IMF 총재가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 우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금리를 30%로 올려라. 환율을 2,000원까지 올려라. 대기업 30곳을 해체해라. 은행 20곳을 문 닫아라. 공무원 10만 명을 자르겠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거품이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CNN이 생중계했습니다. 한국이 IMF에 무릎을 꿇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더 악랄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한국, 20년 후의 대반전, IMF가 한국에 사과하다. 2017년 11월 21일 IMF 위기, 정확히 20년 후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IMF 총재가 서울에 와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 경제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평가 변화였습니다. 한국은 IMF 프로그램의 최대 성공 사례다. 세계 경제 위기 대응의 교과서다. 2020년 코로나19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한국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IMF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 모델을 배워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표본이다. 2023년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말했습니다. 1966년 우리 선배들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1인당 32,000달러를 달성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던 200달러의 160배다.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습니다. 60년 전 카카의 꿈이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3위 K방역, WHO도 논란 혁명, 과거의 준비. 아무도 몰랐던 20년 준비. 저는 2000년 당시 보건복지부 방역과장이었습니다. 그해 일어난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사스 공포가 아시아를 휩쓸었을 때입니다. 중국에서 8,000명이 감염됐습니다. 홍콩이 완전 봉쇄됐습니다. 싱가포르도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3명만 감염됐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 하지만 곧 잊혀졌습니다. 2002년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서 6천만 명이 감염될 때 한국은 10만 명에 그쳤습니다. 치사율도 세계 최저였습니다. WHO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특이하다. 하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때는 우리가 당했습니다. 총 81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조롱했습니다. 한국 방역 허점투성이. 뉴욕타임스가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진국 중 최악의 대응. 고독한 혁신. 아무도 하지 않은 게 메르스 사태 후 정부가 결단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 2016년부터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첫째, 진단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기존 24시간 걸리던 검사를 6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둘째, IT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역학조사에 휴대폰 GPS를 활용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셋째,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개발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받는 시스템. 세계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2018년 하버드 보건대학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IT 기술로 감염병을 막는다고? 프라이버시 침해만 심해질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도 비슷했습니다. 동양적 방식은 서구에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전 세계를 휩쓴 재앙. 2020년 1월 20일 한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바꿀 팬데믹이 될 줄은. 2월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터졌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다음 감염 국가가 될 것. CNN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상황, 통제 불가능. 일본 NHK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곧 붕괴될 것. 거대한 적의 등장. 선진국들의 참패. 3월부터 전 세계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하루 확진자 6,000명, 사망자 800명을 넘나들었습니다.
병원에 관이 쌓였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이 감염돼 쓰러졌습니다. 영국은 더 처참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확진됐습니다. 집단 면역론을 포기하고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던 미국,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절규했습니다. 이건 전쟁이다. 그런데 한국만 달랐습니다. 2월 말 800명이던 일일 확진자, 3월에는 1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망률은 세계 최저를 유지했습니다. 봉쇄도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도 계속됐습니다. 전 세계의 굴복, K-방역 러브콜. 3월 말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좀 보내달라. 이탈리아 총리가 간청했습니다.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가르쳐달라. 가장 놀라운 건 WHO의 변화였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대응의 모범 국가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 2014년 한국을 비판했던 하버드 교수. 그는 2020년 논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K-방역이 21세기 방역의 새 표준이다. IT와 의료의 결합. 완벽한 성공 사례다. 옥스퍼드 연구진도 100기를 들었습니다. 서구 방식보다 한국 방식이 우월하다. 2021년 75개국이 한국에 벤치마킹 요청을 했습니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조용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구나. 사위, 한류, 헐리우드도 무릎 꿇은 기적. 과거의 무시, 변방의 문화. 저는 1992년 당시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과 사무관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대중문화 수출액 0달러, 정확히 0달러였습니다. 반면 일본은 6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홍콩도 15억 달러였습니다. 심지어 태국도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 미국 할리우드 관계자가 서울에 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조사하러 왔다. 하지만 한국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홍콩, 대만만 보면 된다. 한국? 시장이 너무 작다. 1995년 더 가혹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디즈니 아시아 총괄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일 뿐이다. 제작 능력은 전혀 없다. 당시 한국 영화 관객 수는 참담했습니다. 전체의 15%만이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나머지 85%는 모두 외국 영화였습니다. 가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트 상위권은 모두 팝송이었습니다. 한국 가수들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고독한 도전, 아무도 믿지 않은 꿈. 1999년 정부가 조용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화산업을 육성해보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영화발전기금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경제부처에서 반대했습니다. 문화에 돈을 쓸 때가 아니다. 제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언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세금 낭비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 통할 리 없다. 하지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드라마 가을 동화가 중국에서 히트했습니다. 2003년 영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2004년 겨울 연가가 일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 관심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만 통하는 특수한 현상, 뉴욕타임즈의 평가였습니다. 10년의 침묵, 조용한 성장.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한류는 조용히 성장했습니다. 동방신기가 일본을 접수했습니다. 빅뱅이 동남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소녀시대가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이 터졌을 때도 일회성 히트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가수의 운 좋은 성공, 지속성은 의문이다. 2013년 영화 설국열차가 해외에서 호평받았을 때도 한국 영화의 우연한 성공, 가디언지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억 달러였던 한류 수출액, 2015년에는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대한 적의 등장, 헐리우드의 위기감, 2018년부터 헐리우드가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을 때였습니다. 디즈니 CEO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콘텐츠에 5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리드 헤이스팅스 CEO의 말이었습니다. 2019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 관계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 영화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2020년의 대폭발. 세계가 한국에 항복하다. 2020년 2월 9일 인류 영화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비영어권 영화 최초였습니다. 헐리우드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제작사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함께 영화를 만들자. 한국 감독을 모셔오고 싶다. 2021년 오징어 게임 돌풍이 터졌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와 협력 확대. 유니버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 콘텐츠가 새로운 글로벌 표준. 2023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류 수출액이 12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5년 0달러에서 30년 만에 125억 달러. 무한대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헐리우드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30년 전 우리를 무시했던 그들이 마침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5위. 반도체 신화. 일본도 인정한 역전. 과거의 절망. 기술 식민지. 저는 1974년 당시 삼성전자 기획팀장이었습니다. 그해 12월 이병철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반도체를 해보려고 한다.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미국보다 15년 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본보다도 10년 뒤쳐져 있었습니다. 1975년 미국 인텔 부사장이 서울에 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한다고? 100년 일러도 너무 이른. 일본 도시바 회장도 비슷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반도체를 할 자격이 있다. 한국은 영원히 조립이나 하라. 1983년 64K D램을 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언론이 조롱했습니다. 한국의 어설픈 모방품. 품질은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고독한 투자. 모든 것을 걸다. 하지만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4년 256K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86년 원M D램도 완성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의 견제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한국 제품은 덤핑이다.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싼 제품이다. 1990년 16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그제야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20년의 추격전. 조용한 역전.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0년간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일본을 맹추격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미 한국이 1위였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2010년 일본 언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메모리는 한국에 줘도 된다. 진짜 기술은 시스템 반도체다. 여기서는 일본이 영원히 앞설 것이다. 거대한 적의 등장. 일본의 경제 보복. 2019년 7월 4일 일본이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던 소재들이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3개월 안에 무너질 것이다. 우리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일본 언론도 합창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치명타. 반도체 왕국의 몰락. 전 세계가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맞다. 한국은 일본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2년 후의 기적. 완전한 역전승. 2021년 7월
정확히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소재 의존도 0%,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다. 더 충격적인 건 품질이었습니다. 한국산 소재가 일본산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수율도 높았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산을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2023년 완전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TSMC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패권국이 됐다. 일본의 완전한 패배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 기업들의 변호였습니다. 도시바 회장이 서울에 와서 말했습니다. 삼성과 협력하고 싶다. 기술을 배우고 싶다. 40년 전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엔딩. 감동의 마무리. 47년의 기적을 돌아보며 여러분, 47년이 지났습니다. 1977년 그 절망적이던 시절부터 202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운동은 전 세계 76개국의 희망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IMF가 인정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K방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한류는 헐리우드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본을 역전시켰습니다. 47년 전 모두가 비웃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각하께서 보시고 계실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박정희 각하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임사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1977년 그 작은 씨앗들이 47년 후 이토록 거대한 나무가 됐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의 피땀 어린 희생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 맨손으로 집을 지었던 농민들, 한강의 기적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근로자들,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웠던 의료진들, 한류를 세계에 알린 예술가들,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 이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다음 47년을 위한 약속.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 47년을 위한 새로운 씨앗에 뿌리는 일입니다. AI와 바이오, 우주항공, 녹색에너지, 새로운 분야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2071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47년 전 할아버지들이 뿌린 씨앗이 꽃을 피웠다.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며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47년 전 그 작은 희망이 오늘 이토록 큰 기적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